이게 무슨,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낡은 지하방 문 앞에서 두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얼굴. 하지만 한 명은 고급 양복을, 한 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우리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라진.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쌍둥이 형이 나타났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찾아오신 겁니까?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갈라진 두 형제. 태준이 민우를 45년 만에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 겨울, 서울의 한 산부인과 뒷골목에서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아이들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죠. 미혼모였던 그녀는 출산 직후 병원을 빠져나갔고 두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들은 곧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원장의 친구였던 한 부부가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면 한 아이만 데려갈 수는 없을까요?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울 자신은 없었던 거죠. 병원 원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형제 중 형이 그 부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동생은 다음 날 아침 보육원으로 옮겨졌고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두 아이의 운명은 그렇게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형은 서울 강남의 넓은 저택에서 자랐어요. 입양한 부부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가문이었습니다. 형에게는 이름이 주어졌고 최고의 교육이 제공됐죠. 유치원부터 외국어 교육, 예체능, 과외, 해외 연수까지. 형은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는 그저 78번이라는 번호로 불렸습니다. 나중에야 보육원 선생님이 민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이름에 성씨는 없었죠. 민우는 낡은 옷을 물려 입고 여러 아이들과 방 하나를 나눠 썼습니다. 형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20대 후반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30대 초반 형은 같은 재벌 가문의 딸과 결혼했고 얼마 뒤 예쁜 딸을 얻었죠. 민우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하루 일당을 받으며 살았어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죠. 매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민우가 사는 곳은 지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습기 찬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형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어요. 부모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거든요. 민우는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다고 믿었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40이 넘었습니다.
형은 회장 자리에 올랐고 민우는 여전히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는 절대 만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겁니다. 갈라졌던 두 길이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요. 형에게 찾아온 불치병 진단,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비로소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병원 기록, 입양 서류, 오래된 신문 기사. 형은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어요.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 한쪽은 빛 속으로, 한쪽은 어둠 속으로 보내진 형제의 존재를요. 형은 곧바로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몇 달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민우의 주소를 알아냈죠. 형은 그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생.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떠올리며 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의 이름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본사를 둔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권력, 명예, 재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한마디에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윤서와 12살 된 딸 수아. 그들이 태준의 전부였죠. 회사 경영은 때론 차갑게 할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태준은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작년 가을 태준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매년 하던 정기검진이었죠. 별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셨으면 합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준은 그날로 병원을 찾았고 진료실 문을 닫은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태준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췌장암.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그 병이었죠. 증상도 없었고 아픈 곳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치료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회장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1년, 길어야 1년 반입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1년. 태준은 그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딸 수아가 중학생이 되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아내 윤서와 함께 늙어가는 모습도 꿈에 불과했죠. 항암 치료 일정을 잡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이 쇠약해지죠. 가족들이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준이 가장 두려워한 건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아내와 딸이 표적이 되는 미래였죠. 태성그룹 내부에는 태준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태준의 사촌형 강민석은 오래전부터
회장 자리를 탐냈습니다. 형님이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제가 맡아야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민석은 종종 이런 말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요. 태준이 죽으면 민석은 즉시 움직일 겁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윤서와 수아였습니다. 태준이 사라지면 두 사람은 보호막을 잃게 되죠. 재벌가에서 미망인과 어린 딸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상속 문제, 경영권 다툼, 온갖 음모가 그들을 덮칠 겁니다. 그래서 태주는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병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요. 치료를 받으면 몸의 변화를 숨길 수 없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제 병은 절대 비밀입니다. 가족에게도 회사에도 알리지 마십시오. 태주는 의사에게 단단히 당부했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주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가 딸과 저녁을 먹었죠. 윤서는 가끔 요즘 피곤해 보여요라고 말했지만 태주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진 뒤를 상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서와 수아를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사라져도 그들이 안전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죠. 태주는 그때까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부모님은 그 비밀을 철저히 숨겼거든요. 서류를 펼쳐본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엔 쌍둥이 출생 기록이 있었어요. 1979년 12월 15일 남아 2명 출생. 그중 1명이 강씨 가문으로 입양됐다는 내용이었죠. 쌍둥이 나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태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함께 버려졌지만 한쪽은 재벌가로 한쪽은 보육원으로 보내진 형제. 태주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요.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고 비윤리적이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계획.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태주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찾아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2달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름은 민우, 현재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입니다. 태주는 그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응시했어요. 이제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생을요. 구로구의 낡은 빌라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에 쥔 쪽지에는 구로구 가리봉동 32-5 지하 101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운전기사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탐정이 확인한 주소였으니까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자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하 101호 문 앞에 섰을 때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어요. 문득 두려워진 겁니다. 저 문 너머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게요. 잠시 후 태준은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태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태준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선. 다만 민우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죠. 거친 노동으로 그을린 피부, 주름진 이마, 굳은 살 박힌 손.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어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고급 양복을 입고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진정하십시오. 놀라실 만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저랑 똑같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작은 싱크대와 낡은 냉장고, 그리고 이불 하나가 전부였죠. 태준이 살던 저택의 화장실보다 좁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민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태성그룹 회장이고요. 태성그룹이요? 민우가 되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죠. 그런 큰 회사 회장이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태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십시오. 1979년 12월 15일 쌍둥이 남아 출생 기록입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출생병원, 날짜, 시간, 그리고 입양 기록.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쌍둥이라고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쌍둥이 형이 있었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 버려졌고 저는 재벌가로 입양됐고 당신은 보육원으로 갔죠.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민우는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태준을 돌아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죠. 이럴 수가.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쌍둥이 형이 나타났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찾아오신 겁니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췌장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방금 형을 찾았는데 그 형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들이 위험해져요. 회사 안팎에서 경영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제 가족은 그 싸움 속에서 무너질 거예요. 민우는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쌍둥이 형, 재벌 회장, 암 가족.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태준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사라진 뒤 제 자리를 대신해 주십시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민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 자리를 대신하라고요? 미쳤습니까? 저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회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배우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민우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제 딸 수아입니다. 12살이에요. 사진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민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예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혼자가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십시오. 민우는 사진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자꾸 시선을 붙잡았어요. 사흘 동안 민우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두고 간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솜사탕을 든 채 환하게 웃는 아이. 그 아이가 혼자 남겨진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때도 성인이 된 뒤에도 늘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도 형제도 아버지도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저 아이가 아버지를 잃는다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였어요. 민우는 문을 열고 태준을 맞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선 수백 가지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형님,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형제니까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님이 부탁하신 일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회장 노릇을 한다는 게요. 태준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모든 것입니다. 회사 조직도, 주요 인물 프로필, 일정, 습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제가 평소 쓰는 말투와 행동 패턴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민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빼곡했죠. 이걸 다 외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들킵니다. 특히 회사 사람들은 날카로워요. 작은 실수도 눈치챕니다.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전 글도 많이 못 읽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영 용어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태주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알려드릴게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저로 만들겠습니다. 민우는 태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간절함이었죠. 하지만 형님,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 가족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죽음은 절대로 알려져선 안 됩니다. 제가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고 제 가족은 표적이 돼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눈치채면요?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제가 되어야 해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요. 민우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이걸 정말 다 익힐 수 있을까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섭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 회장이 된다는 게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도 무섭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제 가족이 어떻게 될지, 당신이 정말 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태주는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 일기입니다. 딸 수아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쓴 거예요. 민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태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아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웃었다. 오늘 수아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대회 1등이라고 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수아가 악몽을 꿨다며 한밤중에 찾아왔다. 아빠 없으면 무섭다고 했다. 민우는 글을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수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요. 당신이 지켜야 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민우는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수아의 웃음, 울음, 꿈, 두려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태주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를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둘 다 버림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수아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간들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당신이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형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 형님 가족에게조차 병을 숨기십니까? 아내분과 따님께 진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윤서는 강한 사람이지만 제 죽음을 받아들이면 무너질 거예요. 수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이 알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제 죽음은 끝까지 비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우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태주는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지우려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최종 대답을 들려주십시오. 태준이 떠난 뒤 민우는 수첩을 펼쳐놓고 밤새 읽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으며 민우는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문을 두드렸을 때 민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딸을, 형님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태주는 민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제의 온기를 느끼며 그날부터 민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아침 일찍 민우의 방을 찾아왔어요. 회사에 출근하기 전 새벽 6시부터 2시간씩 민우를 가르쳤습니다. 회의할 때는 이렇게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요. 태주는 자신의 모든 습관을 민우에게 전수했어요. 커피 마시는 방법, 서류에 사인하는 속도, 심지어 웃는 각도까지 알려줬습니다. 제 목소리 톤을 잘 들어두십시오. 평소엔 이 정도 높이로 말하고 화날 땐 이렇게 낮춥니다. 민우는 녹음기로 태준의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밤마다 반복해서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태준의 말투가 익숙해졌죠. 2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체중이 많이 빠졌고 얼굴색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요. 병원에서는 이제 3달 정도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서둘러야 했어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태준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민우를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운전기사가 모는 차였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회사 주소를 댔어요. 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우가 탄 차를 뒤따라 갔습니다. 오늘은 제 뒤를 따라다니십시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당당하게 걸어갔고 민우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준의 걸음걸이, 인사받는 방법, 엘리베이터 타는 순서까지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간 태준은 민우를 옆방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를 보며 민우에게 CCTV처럼 지켜보게 했습니다. 민우는 태준의 모든 행동을 메모했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몰랐죠. 태준은 집에서만큼은 힘을 내서 평소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수아가 제잘거리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요. 어느 날 밤 태준은 민우를 불렀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우가 도착했을 때 태준은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민우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이제 시간입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 제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신이 강태준이 되는 거예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태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집 열쇠, 차키, 회사 출입증, 신용카드, 비밀번호들, 그리고 제 유언장도 있어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형님, 정말 이래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준은 민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수아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울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윤서도요. 그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태준은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태준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태준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형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사라졌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게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나은 겁니다. 태준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태준의 옷을 입었습니다. 고급 양복이 몸에 맞지 않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자신이 태준이었죠. 민우는 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태운 차였어요.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서가 반겼습니다. 여보, 어젯밤엔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요. 민우는 태준이 알려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윤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빠. 수아가 민우에게 달려왔어요. 민우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아도 되는 걸까요? 자신이 아버지인 척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수아는 이미 민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수아를 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민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어떻게 있겠니? 그날부터 민우는 강태준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민우가 채웠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민우가 태준으로 살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태준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회사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민우는 태준이 알려준 대로 행동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보류하고 회의에서는 듣기만 했어요. 직원들은 회장님이 요즘 조용하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태준의 사촌형 강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오래전부터 회장 자리를 노렸던 사람이었죠. 민우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봤어요. 태준아, 요즘 좀 달라 보이는데. 어느 날 민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태준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별일 없는데. 민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뭐랄까 더 부드러워진 것 같더라고. 예전엔 그렇게 온화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민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킨 걸까요? 민석은 한참을 민우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민석은 더 자주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떠보기 시작했어요. 태준아, 5년 전 상하이 출장 때 기억나? 그때 우리 둘이 밤새 술 마셨잖아. 민우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준의 자료에도 없었던 내용이었죠. 민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그때 일은 좀 흐릿한데. 민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날 나한테 형제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말이야.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술 마시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알잖아.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임원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실 입구에 지문 인증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먼저 인증해 주십시오. 비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태준의 지문과 자신의 지문은 다릅니다. 당연히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손을 떨며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밖을 쳐다봤어요. 민석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우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고음만 울렸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손 다쳤잖아요. 민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서가 서 있었어요. 윤서는 자연스럽게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에 서랍에 손 베인 거 벌써 잊으셨어요? 제가 예외 승인 처리해놨다니까요. 윤서는 비서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침에 총무팀에 연락해서 임시 출입 권한 설정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네요. 오전에 등록됐습니다. 카드키로 열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우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는 회의실로 들어갔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윤서가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요? 손을 다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민석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손은 괜찮아? 민석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손을 보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작은 상처일 뿐이야. 민석은 민우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석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난 먼저 갈게. 민석이 돌아서며 비서를 불렀어요. 이 과장, 오늘 회장님 지문 인증 실패 기록 좀 가져와봐. 예, 부회장님. 민석은 뭔가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거실에서 윤서를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 왔어요? 윤서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민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무슨 수고요? 회의실에서 도와줘서요.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윤서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손 다친 거 아침에 봤으니까요. 미리 처리해 둔 게 다행이네요. 민우는 윤서의 대답에 안도했어요. 들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다시 책을 펼쳤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윤서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민우의 손에는 상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윤서는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는 횟수, 신문을 읽는 순서, 수화를 앉는 방법. 전부 미묘하게 달랐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문 인증이 안 되는 순간 윤서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런데도 윤서는 남편을 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윤서는 책을 덮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아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수아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윤서는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조용히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은 남편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어요. 윤서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여보, 커피 드세요. 민우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설탕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윤서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주는 항상 설탕을 3스푼 넣었습니다. 정확히 3스푼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2스푼만 넣고 멈췄어요. 윤서는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또 달라졌네. 수아야, 학교 갈 준비 다 했니? 민우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민우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서는 그 손길을 봤어요. 예전에 태주는 수아 머리를 쓰다듬을 때 왼손을 썼습니다. 습관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오른손을 쓰고 있었어요. 작은 차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이 사람은 태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어요.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 어디서 보낼까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몰랐던 겁니다. 당신이 정하고 싶은 곳으로 가요. 민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주도 어때요? 작년처럼요. 좋아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 결혼 기념일은 제주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였죠. 윤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태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태준인 척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윤서는 태준의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소 태준이 잠가두던 서랍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윤서는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입양 서류를 발견했어요. 입양? 태준이 입양하였다고?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더 읽어내려가던 윤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 남아 2명?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태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윤서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저 사람은 태준이 아니라 태준의 쌍둥이 동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동생이 태준인 척하고 있는 걸까요? 태준은 어디 있는 거죠? 윤서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윤서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윤서를 보며 웃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윤서는 한참을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당신 혹시 무슨 비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누구든 왜 여기 있든 전 이제 알고 싶어요. 민우는 윤서의 눈을 보았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윤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준이 아닙니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민우입니다. 태준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태준은 어디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윤서는 민우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설마 태준이 죽었습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입니다. 췌장암이었어요. 형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께도 수아에게도요.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윤서를 부축했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윤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형님은 윤서 씨와 수아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형님이 죽으면 회사 안팎에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인과 수아가 표적이 된다고요. 윤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답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이 태준 대신, 예, 형님이 부탁했습니다. 형님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부인과 수아를 지켜달라고요. 윤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이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힘들 텐데요. 민우는 수아를 떠올렸습니다. 수아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가족이 없었죠. 하지만 형님이 수아를 보여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둬선 안 된다고요. 윤서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서 씨를 속인 거요. 아니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태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수아를 지키려고 한 거고요. 윤서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해요.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말고요. 민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 함께하겠다는 말은 큰 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수아한테는 비밀로 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그리고 밖에서도 당신은 태준이에요. 알겠죠? 예.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태준을 지켜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윤서와 민우는 완전한 한편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집안 내부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민우는 회사에서 태준의 역할을 이어갔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서재에서 만나 하루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민석이 또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10년 전 골프 모임 이야기였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 그냥 웃어넘겼죠. 윤서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남긴 일기를 찾아봤어요.
여기 있네요. 10년 전 5월 회사 임원들과 골프 모임. 민석이 홀인원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민우는 놀라며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형님이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놨군요. 태주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며칠 뒤 민석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한 거예요. 안건은 회장의 건강 상태 확인이었습니다. 태준 회장의 최근 행동이 이상합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등이 관찰됩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석이 이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 검진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민우는 난감했어요. 병원에 가면 당연히 들통날 겁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검진은 필요 없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증명하셔야죠. 지문 인증도 제대로 안 되고 과거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우는 땀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윤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윤서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민우 옆에 섰어요. 제 남편은 건강합니다. 다만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을 뿐이에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부인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개인 병원에서 받은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윤서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였습니다. 태준의 주치의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였죠. 이사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지문 인증 문제는 제 남편이 손에 상처가 나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표정이 굳었어요. 과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서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회장님, 1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어요. 그게 병의 증거는 아니죠. 이사들이 윤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민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민우는 윤서를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또 구해주셨네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민석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윤서와 민우의 팀워크가 너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결국 물러섰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완전히 태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도 안정적으로 이어갔고 집에서는 수아의 아버지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는 수아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아빠, 저거 타요. 수아가 롤러코스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타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수아는 계속 웃었습니다. 민우도 함께 웃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백미러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우는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수아는 잠결에 민우의 목을 감았습니다. 아빠.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아를 방에 눕히고 내려오니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즐거웠나 봐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윤서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보여요. 민우는 윤서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민우에게 이제는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가 더 무서운데 더 따뜻해. 민우는 깜짝 놀라 수아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니?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전 아빤 항상 바쁘셨잖아요. 저랑 놀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요즘 아빤 저랑 많이 놀아줘요. 그래서 좋아요. 수아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민우는 수아를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빠는 수아를 많이 사랑해. 저도 아빠 사랑해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어요. 밤이 되어 수아가 잠든 뒤 민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태준의 일기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는 태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요. 당신은 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부탁합니다. 수아를 잘 부탁해요. 민우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태주는 사라졌지만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민우와 윤서 그리고 수아는 오늘도 조용히 단단하게 버텨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넘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라진 두 형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시간이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간은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으로 형의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민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